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원래 인프라 엔지니어를 막 하다가 인프라 엔지니어하고 보안 업무 같이 하다가 2년 전부터 현재 백패커에 이직하면서 기술 보안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참 스타트업이란 범위가 애매한데 저희도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있어서 어쨌든 스타트업에서 보안 붙은 거 중에는 법령 관련된 거 빼곤 뭐 코드 점검, 인프라 점검, 심지어 보안 모니터링을 위한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까지 거의 뭐 닥치는 대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뭐 API 시큐리티에 대해서 다룰 건데 주로 API 시큐리티를 얘기할 때 저희가 흔히 OWASP라는 기준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API 시큐리티 탑 10이 있는데 그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우선 이게 보통 보안을 생각하면은 보통 코드 레벨에서 빌드할 때 한 번 점검하고 끝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처음 빌드할 때 끝나고 기능 추가나 이럴 때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보안 문제가 이럴 때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처음 초기 개발할 때는 그래도 다들 신경을 좀 쓰세요. 그런데 패치하고 기능 추가할 때 사실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물론 이상적일 수는 없지만 개발 사이클이랑 보안 사이클은 같이 가야 홀이 최대한 줄어들기 때문에 각 태스크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거 일단 인식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보안이라는 게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특정한 기술에서 최근에는 결함이 발생되는 것보다 그냥 잠깐 생각 놓친 그 로직의 구멍에서 보안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안이라는 게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될 포인트고 내가 서비스를 시작하면 접을 때까지 결국은 따라와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보안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API 시큐리티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웹 기반 서비스들은 웹 서버 뒤에 API가 숨어 있었고 모바일 서비스도 잘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웹 뒤에 미들웨어가 숨겨져 있고 사실 그 미들웨어를 직접 찌를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웹에서 공격 포인트를 찾기가 지금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히 웹에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병행하다 보니까 API 자체가 유저한테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의 트렌드는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져가고 있는데 과거의 모놀리식 구조와 MSA 구조에서의 보안 관점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모놀리식은 유저가 접근하는 포인트가 모놀리의 입구 하나예요. 웹페이지잖아요. 근데 MSA 같은 경우는 MSA 각 컨테이너마다 엔드포인트를 가지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각 엔드포인트 하나마다 개별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MSA 구조로 가면서 보안을 챙겨야 될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MSA 구조의 각 엔드포인트가 사용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면서 위협에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SA 특성상 각 컨테이너마다 개발 모듈마다 언어셋이 다르다거나 구조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특정 언어에서만 발생하는 취약점 이렇게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서 과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도도 같이 높아지지만 좀 대응에 대한 난이도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서 10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거의 보안의 핵심은 인증하고 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오브젝트 레벨의 인증에 대한 취약점 발생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API 호출할 때 여기선 get으로 1003번이라는 유저의 프로파일을 보려고 해요. 내가 만약에, 사실 이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내 정보를 내가 보는 거니까. 그런데 같은 유저가 뒤에 get 파라미터나 아니면 또 포스트로 아이디만 다르게 줬을 때 이게 보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서 보여지는 위협은 API에서 주어진 아이디 가지고 오브젝트 값만 바꿔서 다른 사람의 정보, 다른 대상의 정보를 식별해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특히 API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API 경로를 취득하는 건 상당히 쉽고, 이러한 API 취득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JSON 웹 토큰 등 활용해서 파라미터 값하고 토큰 내의 요청자 정보를 대조한다던가 이런 등의 행위를 통해서 권한 요청이 적절하게 인가된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것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사실 그리고 더불어서 권장드리는 것이 저 식별자 부분인데, 식별자 부분에서 저렇게 아까 예시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순번으로 놓았을 경우에는 JWT가 있다고 해도 만약에 다른 취약점에 의해서 JWT를 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 난수 무작위 대입 공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어서, 식별자는 UUID나 아니면 랜덤값 아니면 유저의 고유 아이디처럼 연번으로 공격할 수 없는 형태로 구성하시는 것이 좀 더 보안상으로는 좋습니다. 사실 제가 실무를 하면서도 설마 이 부분에 인증을 안 태우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등 중에도 인증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건 스타트업일수록 기능 구현하다 보면은, 스타트업은 사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JWT까지 토큰 어떻게 쓰는지 학습을 안 한 상태에서 인증 만들어 놓고 나중에 못 붙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이게 특히 인증 부분은 이미 조금 더 어느 정도 개발되면은 서비스 모듈에서 이미 너무 얽혀 있어서 뜯어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시작 부분부터 어느 정도 상당히 고려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증 자체가 취약한 경우인데요. 이게 사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외부 인증을 안 쓰고 인증 모듈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디 패스워드 그냥 DB에 쌓아놓고 그거 호출하는데, 사실 인증 모듈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인증 모듈이 진짜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취약한 패스워드 규칙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에 무작위 대입이 성공한다던가, 패스워드를 그냥 숫자로만 했을 때도 성공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취약한 비밀번호 찾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찾기를 눌렀을 때 특정 메일 주소로 패스워드 변경 링크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API를 가로채서 패스워드 변경 링크가 오는 메일 주소를 변조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남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던가, 또는 취약한 로그인 로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인 페이지를 아이디 패스워드 넘기고
그 다음에 무조건 밸리데이션 페이지로 유저가 넘어가는 케이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친 다음에 강제로 석세스 창으로 넘겨버릴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을 사실 특히 주니어 개발자분들은 사용자가 내가 의도한 중간 창을 건너뛸 거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한 게 로그인 시도 창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파라미터 창에서 헤더 값 줘서 포워드로 로그인 석세스로 넘겨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창 건너뛰는 게 꼭 로그인 창만이 아니더라도 뚫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특히 주니어분들.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는 게 웬만하면 로그인 부분은 이미 검증돼 있는 모듈을 쓰시는 게 좋다. 오어스를 붙인다, 이미 잘 구성되어 있는 오어스를 쓴다던가 아니면 코그니토나 파이어베이스 같은 이런 검증된 모듈들로 시작하시는 거를 가급적이면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세션 리유즈를 그냥 허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션 리유즈를 개발해서 세션 익스파이어 방지하려고 세션이 일주일, 한 달 그냥 가게 되면은 노출됐을 때 이 세션 키값 하나 가지고 일주일, 한 달 동안 나무로 이장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세션 값이 노출이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 PC에 악성 코드 하나 들어와서 트래커가 중간에 브라우저로 통신하는 거 트래픽 하나만 따도, 특히 세션 키 같은 경우는 호스트 바디 값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헤더 파라미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레코딩하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션 재사용 허용에 대해서 세션 타임을 짧게 가져가고, 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세션 키 값 설정할 때 좀 추측하기 어려운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봤을 때 이런 경우에서 취약한 인증 로직에서 다른 것들 아까 설명한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브루트 포스에 대한 방어를 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꼭 모든 인증 로직과 주요 로직에는 시도 횟수를 막아야 돼요. 이 시도 횟수만 막아도 중간에 블로킹 걸리면 멈춰버리는 공격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냥 될 때까지 자동화 도구로 돌려놓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고, 결국은 뚫려요. 사실 보안이라는 게 정답이 없거든요. 완벽한 보안도 없고, 보안 체계를 도입한다는 건 암호도 똑같고 뚫릴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벌어보는 거예요. 이게 길면 길수록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브로큰 오브젝트 속성 값에 대한 보안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과일을 산다고 하고 양과 옵션을 포스트 값으로 보내요. 그러면 예상되는 결과는 이거 한 개가 서버에서 미리 저장해 둔 가격만큼의 주문이 들어가고 그게 빌링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격자가 정상 시도했을 때 이 공격에서 이 주문에서 프라이스라는 파라미터가 사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프라이스를 유저가 직접 넘겨버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백엔드에서 그대로 받아버리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하고 전혀 상관없이 얘는 그냥 5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값을 받을 때 이게 밸리데이션의 문제인데 toString이나 toJSON으로 받은 값 그대로 서버에서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oString이나 toJSON으로 하거나 아니면 DB에서 프론트에서 넘어온 값을 select all에서 그냥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런 문제들이 간혹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파라미터를 정의해서 필요한 속성값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방어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면 이런 거 누가 안 할까 싶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면 주제에서 리소스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SMS 연동 많이 하잖아요. 특히 비밀번호나 인증 회원가입할 때 문자. 그런데 비밀번호 이게 예시를 들어서는 건당 10원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한 7원 뭐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리밋을 안 걸어놔서 공격자가 비번 찾기 SMS에 무작위 대입해 보려고 10,000건을 요청한다. 그러면 나는 이 방어 로직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공격자 한 사람 때문에 10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이게 10,000건이라고 예시를 들었지만 10,000건이 될 수도 있고 10만 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SMS가 아니라 뭐 다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비용의 문제, 여기서는 비용을 예시로 들었지만 특히 서드파티 연동했을 때 서드파티에서 리미테이션이 걸려서 서비스가 내려앉아 버리는, 특정 기능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능 구현할 때 타임아웃이나 리미테이션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미지 업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S3에 사실 저희가 저장소도 비용이잖아요. 이미지 저장소라든가 이런 거 업로드할 때 용량 제한을 두지 않으면은 불필요한 저장소 요금을 그대로 물게 되거든요. 이미지라든가 각종 자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리미테이션을 줘야 된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이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브로큰 펑션 레벨 인증인데, 앞에 첫 번째에서 소개했던 거랑 예를 들어서 일반 유저가 어드민 API를 실행할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어드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든 회원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니까 이 어드민 API가 일반 유저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되겠죠. 앞에 설명한 거 첫 번째와의 차이는 API에서 인가되지 않은 서버의 객체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객체의 접근 자체를 막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라면, 이번 것은 객체의 접근을 못 막는 게 아니라 유저별로 기능 제한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막히지 않는 경우에 대한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의 동일 API에 대해서 사용자별 기능 수준 구현 차이를 둬야 되고요. 이 구현 차이 둘 때 주의해야 될 게, 절대 단순 get 파라미터라던가 추측할 수 있는 값으로 그냥 유저가 get 파라미터의 뒤에 isAdmin이라던가 이렇게 단순 값으로만 권한 실행을 주게 된다면은 이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isAdmin pulse true 누가 보면 중간에 공격자라면 당연히 yes, no만 바꾸는 걸로도 뚫리겠죠. 벌써 6번째 주제까지 왔는데, 비즈니스상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게 딱히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이런 예시 들기도 좀 애매한 부분인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되게 일상 속의 예를 들자면, 내가 열차를 혼자 타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열차가 인당 예매 제한이 없어.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모두 예매해 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좌석 빼고 막판에 취소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게 열차가 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류의 취약점을 사용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사 경우에는 그냥
한 타임에 열차를 판매할 수 있는 걸 모두 날려버리게 되는 거에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에서 예외 처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취약점들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조금 더 예를 들면 제가 이커머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커머스나 여러 사이트에서 신규 회원 유치를 하잖아요. 신규 회원 유치했을 때 탈퇴 후 재가입도 탈퇴원에 대한 식별값이 전혀 없어서 탈퇴하고 즉시 재가입하면 오늘도 신규 회원이고 내일도 신규 회원이고 그 다음날도 신규 회원이에요. 그런 경우에 회사는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해서 보통 유저당 몇천 원에서 뭐 만원, 2만 원까지도 쓸 수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 회사는 이걸 효과는 못 보고 그냥 돈이 털리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계해서 어뷰징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즈니스 로직상에서 충분한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예시는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두 번째로 예를 든 이 신규 가입할 때 신규 회원 특혜에 일어나는 것들은 생각보다 이 부분 방어해 놓지 않은 곳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SSRF 같은 경우는 서버 사이드에서 실제로 SSRF 공격에 대해서 나올 때 꼭 나오는 사례가 캐피탈 원이라는 곳의 SSRF 사례인데 SSRF가 예전에 이게 몇 년도인지 까먹었는데 서버 사이드 공격할 때 캐피탈 원이 파라미터로 URL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미지를 받기 위한 URL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URL 받을 때 S3의 키가 노출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공격자가 이 URL 자리에 S3 키 대신에 이 169-254라는 게 AWS의 내부 메타 정보 호출하는 API인데 이걸 호출했고 이 메타 정보가 호출 성공하면서 서버 AWS 콘솔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키를 취득하게 되면서 이 키를 가지고 서버에 저장된 1억 6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탈취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사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AWS는 이 메타 정보 인증 키의 인증에 그때부터 얘를 버전 2로 업데이트하면서 인증 없이는 메타 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사실 이런 거 보면 누가 생각해도 인증 없이 서버 메타 정보 안 보여줄 것 같잖아요. 심지어 AWS 같은 대기업에서도 이런 거 놓치거든요. 되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서도 한 번쯤 의심하고 넘어가는 거에서 보안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기서는 SSRF가 일어나면은 에서 접근 권한 취득되면서 공격자가 민감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중요 정보 자체가 퍼블릭 구간에 노출이 안 돼야 되겠죠. 백엔드에서 처리되고 리스판스만 서버에 돌아오도록 해야 될 거고 애당초 저런 좀 위험한 값들은 입력화 검증 통해서 파라미터 자체가 중간에서 파기되거나 무효화되도록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입력화 검증이라는 게 이 SSRF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격에서 공격 방어의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 입력화 검증 부분이 프론트엔드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프론트엔드 분들은 백엔드를 상당히 잘 믿어요. 입력화 백엔드에서 검증해 줄 거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백엔드 분들은 반대로 프론트에서 잘 걸러서 넘겨줬겠지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 둘 다 뚫리거든요.
검증할 수 있는 모든 구간에서 밸리데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이거는 서버에서 넘겨주는 값도 검사를 해야 되고 서버에서 돌아오는 응답 값도 검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SSRF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 특히 주니어 분들이 이벤트 처리할 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일어나면은 리스판스가 넘어오면 얘는 무조건 서버에서 넘어왔다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변조는 리퀘스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리스판스를 변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벤트 경품 예를 들어서 이벤트 경품에서 등수를 표시할 때 리스판스를 중간에 가로채서 등수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쿠폰 발행을 뭐 1,000원이 돼야 되는데 리스판스에 공 하나 더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받아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버리게 되면 어뷰징이 발생할 수 있겠죠. 사실 이벤트 페이지나 이런 경품 같은 것들은 방어가 잘 돼 있는데 제일 많이 뚫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실제 경험에서는 리스판스 검증 안에서 뚫린 제일 케이스가 이벤트 특정 선착순 이벤트 할 때 몇 시부터 뚫리는지 몇 시부터 열려 있는지 그런 시간 제한 이벤트 할 때 리스판스 값 변조해서 그냥 이즈 오픈을 예스로 하면 이벤트 시간 실제로 안 됐는데 미리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까지는 보통 서버에서 안 내려주기 때문에 이벤트 페이지가 미리 열리면 이 사람들은 다음 페이지를 미리 보고 매크로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서버에서 이 값이 진짜 내려온 게 맞는지 입력값 검증 그리고 응답까지도 같이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사실 보안상의 미스컴피그인데 이건 프론트엔드보단 백엔드의 이슈인데 특히 집에서 공인 IP 없으니까 서버 그냥 SSH 기본 포트로 애니에서 열어두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니면 계정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처음에 만든 루트 계정 갖고 서비스에 그냥 박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루트 계정이고 MySQL인데 예를 들어서 MySQL이나 오로라를 쓴다고 생각하면 프리빌리지가 올로 돼 있고 이 계정이 다른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그랜트가 모두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계정 뚫리면 모든 서비스 전체 DB가 한 번에 털리게 되겠죠. 그런데 조금만 신경 써서 계정명만 바꿔도 계정 탈취 가능성이 확 줄어들고 그 계정에서 만약에 스키마가 제한되어 있다면 그 스키마 밖으로 못 벗어나니까 만약에 계정이 탈취됐다고 하더라도 스키마 접근 가능한 범위가 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DBA가 따로 없는 조직에서는 MySQL 기준 뭐 DB 호스트도 설정 안 해놓으시고 그냥 서버에서 SG 보안그룹 줬으면 되겠지, 잘 막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 주의해야 될 게 서버에서 우회 경로가 절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서버가 뚫리고 거기서 우회 경로를 타고 들어왔을 때 서버의 호스트 설정, 예를 들어서 뭐 RDS나 MySQL 같은 것에 호스트 설정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서버가 뚫리냐 안 뚫리냐가 결정나는, 그리고 이 스키마가 제한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거 하나 가지고 회원 정보가 탈취되느냐 아니냐 거기서 갈리거든요. 이게 설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스키마 권한 주는 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풀 어드민으로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서버로 접근하는 SSH 평소에 불편하니까 그냥 애니로 뚫어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최근에는 뭐 팸키 기반 인증 많이 쓰시는데 팸키 기반 인증 쓸 때 키 어디 노출됐어요. 그러면 키 가지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AWS 같은 경우는 EC2 띄우면 기본 계정도 똑같거든요. EC2 슬래시 유저 아니면 우분투 썼으면 우분투 계정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키 한번 흘리면 이 IP 제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비밀번호만 유추해서 브루트포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권장드리는 게 AWS 같은 경우는 콘솔에서 웹에서 SSM 쓸 수 있어요. SSM 쓰게 되면은 인바운드를 전혀 열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AWS 콘솔에서 웹 UI를 통해서 SSH를 접근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포트 자체가 안 열려 있으니까 SSH가 뚫릴 일이 없죠. 이런 대체 서비스를 쓰는 것을 가장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거 진짜 많이 일어나는데 화면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스택 트레이스에 뭐가 사실 나와봐야 뭐가 나오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스택 트레이스 가지고 DB 스키마가 노출되고 아니면은 DB 호스트가 그대로 화면에 뿌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게 스타트업 초기에는 조금 챙기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꼭 이 에러 모듈 에러 처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통 모듈 만들어 놓고 공통 모듈에서 에러 정의를 모두 한 다음에 익셉션에서 화면에 뿌려지는 케이스가 없도록 스켈레톤 만들어 놓고 스켈레톤을 갖다 붙여야 조금 더 안전해요. 만약에 스켈레톤 안 쓰고 각 프로그램 단위 개발할 때마다 에러를 그때그때 정의하면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뚫리거든요. 그리고 점검할 때도 물론 체크할 때 스켈레톤 하나 로그 정의 잘 돼 있는 게 보는 게 편하지 공수 면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관리할 때도 처음에 이 로깅이라던가 이런 부분 스켈레톤 잘 짜두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모듈에서 인증 쓰신다면은 처음부터 고려되면 좋지만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되면 어그리게이터로 한 포인트에서 뭐 인증이나 주요 서비스들은 공통 모듈 쓸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들이 보안상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금의 공수는 조금 더 들지 몰라도 서비스가 확장됐을 때 오히려 공수가 그게 훨씬 줄어들거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드민 10개 만든다고 했을 때 어그리게이터가 없으면은 어드민을 각 페이지마다 붙여야 되잖아요. 기능 패치 일어날 때마다 10군데 패치해야 되고 이런 거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어그리게이터를 감안하고 그리고 로깅 같은 공통 모듈들 스켈레톤 붙이는 걸 만들어 두는 것에서 정의하고 시작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9번째는 인벤토리 매니지먼트인데 이것도 프로덕트 서비스는 당연히 회원 개인정보 보는 서비스 접근 못하겠죠. 그런데 이게 앞에 거에도 특히 개별 사무실이 없는 분들 대부 페이지 IP 제한 못 해두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대부에는 일반 유저 아이디로 대부에 로그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대부 환경 완벽히 분리 못 하시는 분들은 고객 문의나 장애 일어나면 그거 검증해야 되니까 프로덕션 데이터 그냥 부어두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가 왜 일어나냐면은 이거 자체가 접근 권한의 문제도 있지만 API 인벤토리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API 인벤토리가 관리가 안 되면서 관리 안 되고 방치된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API가 그냥 몇 년째 남아있다던가 그리고 인벤토리 관리할 때 그래서
API뿐만 아니라 이 API가 무슨 파라미터를 받는지, CORS 설정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세 수준까지 관리가 잘 돼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API 인벤토리 관리하면서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버전 1 API를 쓰다가 내가 이 API를 버전 2를 만들었어요. 근데 버전 1이 디프리케이트 됐는지, 이게 문서와 함께 실제 API의 반도 똑같이 디프리케이트가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버전 2의 API가 있으면 보통 공격자들 같은 경우는 앞에 버전만 바꿔서 버전 1을 찔러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버전 3가 있으면 앞에 찔러볼 수 있는 게 버전 2, 버전 1 두 개가 더 있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디프리케이트 시키고 문서에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를 좀 불완전하게 쓰는 건데, 특히 아까랑 좀 비슷하겠는데 서드 파티에서 값 오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인푸트 같은 통합피지 이런 데서 오는 거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응답값 이게 변조됐을 거라고 보통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서드 파티에서 오는 결과값이 서드 파티에서 오는 값들이 나보다 잘 만든 대기업에서 준 거니까 믿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들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판스 넘길 때 걔네들은 잘 줬어도 공격자가 중간에 리스판스 한번 잡고 값 변조시켜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꼭 특히 결제 관련 모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수신값은 진짜 서버에서 넘어온 건지, 서버에서 원래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값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이거에 검증 필요하고요. 이것만 잘해도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서드파티하고 통신할 때 공격자가 중간에 후킹하게 되면은 후킹하고 값을 변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완전 자동화 스크립트 해서 문자열 대치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좀 취약하지만, 보통 수동으로 하는 공격에 대해서는 타임아웃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결제하고 응답 사이에 2초, 1초, 2초 지나면 폐기시켜 버린다던가,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하면 창 고치는데 뭐 1, 2초 지나겠죠. 이거 폐기만 해도 공격 상당히 잘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TLS 꼭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랑 결제정보는 TLS 탈 수 있도록, HTTPS 쓰실 때 특히 개발할 때나 초기 서비스 때 인증서 비용 아까워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령상의 문제도 있지만 중간에서 가로챌 때 위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 인증서라도 꼭 붙이시고, 사실 AWS 같은 경우는 ALB 사용하게 되면은 ALB 한 개, 기본적으로 뭐 ACM 무료 인증서 쓸 수 있고 그 ALB 비용만 과금되는데, ALB 자체의 비용만 놓고 보면은 제가 최근에 테스트해봤을 때 한 월 $20 정도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ALB를 통한 무료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뭐 레츠크립트 같은 그냥 아예 돈이 안 드는 무료 인증서도 있으니까 인증서는 꼭 붙이고 작업을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체크하냐, 이런 거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 손으로 사실 프론트나 백엔드나 취약점에 대한 로직 잘 모르니까 보통 소나큐브라든가 여기 언급된 샘그랩이나 SNYK 같은 이름 쳐보시면 사이트들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CI/CD에 통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AWS 유저 그룹이니까 AWS도 좋은 도구들이 많은데,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게 아마존 코드그루라는 서비스고요. 얘는 사용하기 사실 조금 번거롭긴 한데, 코드 부분만 압축해서 집에 올려주면 이렇게
취약점이 있는 부분, 취약 코드에 대한 것과 수정 제한까지 해줘요. 사실 이게 CI/CD에 태우면 좋은데 CI/CD 안 태울 경우에는 소스 코드 집으로 해서 올리는 게 조금 귀찮긴 한데 한 번쯤 점검하고 넘어갈 때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코드 위스퍼러 같은 경우는 이게 기업은 유료인데 개인 사용자한테는 현재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뭐 아쉽게도 서울 리전에선 제공이 안 되지만 사실 코딩하는데 꼭 서울 리전일 필요는 없잖아요. 점검할 때 IDE하고 어차피 IDE에 연동해서 쓰기 때문에 뭐 실사용 입장에서는 리전이 크게 상관이 없고요. 연동할 때 리전만 버지니아에서 코드 위스퍼러를 활성화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얘가 제안해주는 코드는 주석만 써도 AI로 내 의도대로 코드를 짜준다는 거, 그거랑 보통 저희가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 조각조각 코드를 AI로 많이 짜주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기존에 짜고 있는 부분에 갖다 붙이면 안 맞잖아요. 근데 코드 위스퍼러 같은 경우는 IDE에 플러그인으로 통합해서 사용하면서 얘가 코드를 짜면서 앞뒤에 이미 내가 짜놓은 코드를 같이 스캔해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감안해서 린트라던가 코딩 스타일들을 맞춰서 코딩을 해줍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과 함께 코드 제안할 때 보안성을 감안해서 코드를 제안해주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AI가 많이 잡아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IDE에 통합된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는 뭐 이걸 코드에 어디 따로 올린다거나 그런 작업할 필요 없이 현재 뭐 VS 코드나 젯브레인 사용할 때 플러그인 설치하고 그냥 AWS 키 입력하고 연동만 해두면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쯤 다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작업할 때 사실 내 코드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이게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코파일럿 사태 때 내 코드 학습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AWS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얘 활성화되어 있는데 체크 옵션만 풀어주면 얘는 코드 학습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AWS에서 공식적으로 뭐 세미나 할 때도 이 부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절대 학습하지 않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뭐 일단 저도 믿고 잘 쓰고 있는 편인데 상당히 만족하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 회사에서 지금 저희가 사실 물어보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은데 제가 사실 뷰를 쓰고 있어서 뷰 경험자라는 제약이 좀 있긴 하지만 오늘까지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는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고 웹프론트 뷰 전공자 특히 저희가 주니어 포지션이 진짜 잘 안 나오는데 주니어 포지션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뭐 저한테 DM 주셔도 좋고 AWS KRUG 슬랙을 통해서 DM 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뭐 연락 주셔도 좋고요. 저희 이쪽에서는 아마 관련 경력이 안 계실 것 같지만 데이터 엔지니어도 한 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응답 한번 짧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있으실까요?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전에 그 백에서 오는 데이터를 프론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는 게 약간 베스트인지는 저도 아직 잘 몰라서 혹시나 어떻게 하는 거를 약간 예시 같은 걸 알려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 문제긴 한데 예를 들어서 백에서 결제를 예를 들면 백에서 프론트로 넘어오는 값 외에 프론트에서 따로 넘겨받을 때 별도의 쿼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제품값하고 수량을 곱했을 때 나오는 가격이랑
결제 응답으로 오는 가격이랑 맞춰봤을 때 안 맞으면 폐기하는 절차라던가 이런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간단한 밸리데이션인 것 같은데 안 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for the presentation. Question in English, but maybe someone can translate after if it's possible. So you presented something about AWS Code Whisperer and Code Guru, but I think what you're presenting is good, and many of teams, especially small teams, they don't have the money to have someone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And I think even as a security guy, those kind of guidelines that you presented today, it's pretty much for every project almost the same guidelines. So is there anything online that, like for example, a checklist that anyone can go and if they have a project deployed and check out, did I do that? Yes, did I do that? And at the end they have like content all the big mistakes that people can do, or maybe this is something that as a security expert you can do and those page or something that people can benefit from. 이 스타트업 같은 제품에서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코드 위스퍼나 코드 그룹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좀 본인이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무료로 뭔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스큐리티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API 시큐리티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아까 PPT 장표에 소나큐브 같은 경우가 보통 소나큐브는 커뮤니티 버전은 무료예요. 커뮤니티 버전이 무료고 이게 수동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파이프라인에 태울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취약점들을 찾을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버전까지는 무료예요. 커뮤니티 버전에서도 제약 없이 많은 취약점들을 찾아주기 때문에 무료 툴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에서는 레퍼런스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드 이외에 전반적인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발 초기에서 보안을 어느 정도 관심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물론 보안이 중요한데 보안을 생각할 때 놓치기 쉬운 게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이걸 지금 지키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 대비과 개발에 지금 공수를 더 쓰는 비용 중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만든 게 없어서 수입이 없는데 그걸 보안에 리소스를 쓰게 되면 오히려 이게 지금 필요한 거 대신 다른 걸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돈을 못 벌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기본적인 코드 점검은 무료 툴을 사용하고 초반에 챙기겠지만 어느 정도 프로덕트 완성도가 나오고 이게 BM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보안 결국은 이게 지킬 게 돈이 벌려야 지킬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잘 챙겨서 적절한 보안에 대한 검토 시기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찬입니다.
텍스트 트레이스 찍히면은 네. 허리도 보일 수 있고 왼손도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이렇다고 말씀하셨다. 네. 근데 온코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그게 너무 소중한 경우인데 사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그 보안적인 민감 정보가 찍힐 수 있어도 아마 찍기를 원할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안 담당자로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면은 좀 관찰해서 미리 잡아낼 수 있지만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노하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가장 사실 스타트업 레벨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환경이라도 분기해서 프로덕션에서는 안 찍히게, 환경 분기 없이 그냥 스택 트레이스 해버리면 화면에 찍히잖아요. 디버그 할 때 당연히 화면에 뿌려져야 이게 잡을 수 있고, 베스트 프랙티스는 로그 파일로 남겨서 저희가 뭐 플로트디나 이런 그라파나 같은 모니터링 스택 갖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라파나 운영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그거 만드는데 쓸 여유가 없잖아요. 스타트업들 대부분은.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에서의 일이긴 했어요. 뭐 한 10명 정도의 팀이면은 네. 감시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하나 근데 한 100명, 200명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찍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네. 이게 편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캐릭터가 뭔지 알아야지 이제 재현도 가능하고 그렇게 네. 되니까 그럴 때 사실 실제로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많이 일어나서 저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환경 분기만 해서 꼭 개발 환경에서만 찍히도록 해라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 제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럼이라고 해서 데이터독에서 좀 밀고 있긴 한데, 데이터독 말고 AWS에서도 세션 레코딩 형태의 서비스들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생각보다 비싸다 보니까 뭐 스타트업에서 가볍게 쓰셔도 된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렇게 세션 레코딩에서 유저 액티비티 그대로 플레이해주는 서비스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사용을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싸죠. 네. 쓰고 있습니다. 저희 네, 스플렁크 쓰실 정도면 많이, 사실 스플렁크도 좋은 대안이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도구를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초기에 MVP 버전 만들 때 네. 서버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걸로 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까 설명해 주셨던 지금 보고 있는 저 소나큐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정적 분석이 가능한 언어에만 대응이 되는 것인지, 아니 동적인 언어에도 그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를 짰을 경우에도 그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든지 네. 경험하신 게 있는지. 실제로 쟤는 코드 레벨상에서 뭐 키가 노출된다던가 아니면 구조상에, 예를 들면 얘가 베리데이션 없이 유저 인풋 리퀘스트에서 넘어오는 파라미터를 그대로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주는 정도의 코드 진단은 가능해요. 네. 보통은 앱 개발을까지 포함해서 소나큐브가 스위프트하고 iOS 제외하고는 커뮤니티 버전에서 대부분 범용적인 언어들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발표하신 거 다시 박수 한번.